공식적으로 독일 제국으로 알려진 나치 독일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이 이끌었던 독일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로 통치했습니다. 제3제국이라는 용어는 세 번째 영역 또는 세 번째 제국을 의미하며 나치가 나치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과 독일 제국의 계승자라고 선언한 것을 가리킵니다. 후자는 1871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으며 카이저 비렐름 2세의 퇴위로 끝났습니다. 나치 독일에서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실업률은 낮았지만 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나쁜 근무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여성들은 집에 머물며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교육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정치 선전에 세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인종, 장애,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등 이른바 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처벌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저희와 함께 독일 제3제국의 흥망성쇠를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19년) 말 아돌프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설립된 극우 정당인 독일 노동자당 DAP에 가입했습니다. 이 정당은 1년 남짓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히틀러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두드러진 인물이 되었고 탈당을 위협한 끝에 결국 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가 중 한 명이었고 당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그 단체는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NSDAP, 즉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히 나치당이라고 불립니다. 히틀러는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좌파와 노동계층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용어가 선택되었습니다. 이 정당은 처음에는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부르주아적인 수사에 부합하는 정책과 이념을 내세웠지만 일반적으로 우익정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더 좌파적인 요소들은 당의 교리에서 제거되고 친기업적이고 부의 보호를 중시하는 요소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2년 그는 바이에른에서 실패한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9개월만 복역한 뒤 석방되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지금은 악명 높은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적 선언문으로 나치당의 많은 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새롭게 얻은 명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작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와 그의 나치당은 반공주의, 반유대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가 선거운동에 끊임없이 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에 큰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다. 1929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대폭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독일 경제와 국민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히틀러는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국민에 대한 무관심과 지원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무렵 독일의 좌파 정당인 공산당, KPD 이스티러 명령을 외치며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공산주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 나치당을 지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2위를 차지하며 강력한 지지 기반을 유지했고 이후 몇 달 동안 나치당은 독일 의회의 하원인 라이히스타크에서 최대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음 해인 1933년 1월, 히틀러는 독일의 신임 총리로 임명되었고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권력을 모으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우니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라이히스타크 건물이 방화로 불탔습니다. 히틀러는 공산주의자들이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라이히스타크 방화령을 통과시키도록 압박했습니다. 이 법령은 독일 국민들이 이전에 누리던 많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시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같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법령과 함께 서면 지침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규칙을 해석하고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정부가 이전에 연방주에만 있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당연히 KPD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산당 언론이 금지되었고 공산당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당 지도자들까지 체포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에서는 KPD 당원들의 체포가 흔했으며 화재가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화령이 발표된 후 2주 동안 프로이센에서의 총 체포자 수는 10,0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칙령이 도입된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 경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경쟁자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더 강경한 조치가 시행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3년 수권법이 등장했는데 이 법은 독일 내각, 특히 총리에게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라이히스탁이나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승인이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저명한 정치인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견제와 균형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달인 1933년 4월, 아돌프 히틀러는 다하우에 최초의 강제 수용소를 건설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와 사회민주당원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범죄자, 외국 침입자, 유대인 등도 모두 그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같은 달 말에 직업공무원제 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나치당이 악명 높았던 극단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입법의 가장 초기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법은 유대인과 비아리아인들을 공무원직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에서 강제로 은퇴해야 했지만 일부 주로 공산주의와 연관된 사람들은 완전히 해고당했습니다. 비아리아인들은 교사, 판사, 변호사, 의사, 교수 또는 정부 내의 어떤 직책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5월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철거되고 노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으며 노동조합 단체들은 강제로 해산당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굴복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을 강제로 실행했습니다. 5월에 그는 사회민주당의 자산을 압수하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 달에 그 정당은 금지되었습니다. 6월 말에는 독일 국가인민당 사무실을 급습하게 했고 그 정당은 6월 29일에 해산되었습니다. 7월에는 정당 결성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독일이 1당 국가가 되었고 이 법은 나치당만이 독일에서 합법적인 정당임을 명시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고 남아있던 모든 정당들도 금지되었습니다. 다음 5년 동안의 선거는 나치당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나치당원과 일부 선별된 무소속 후보만이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쯤에 라이히스탁은 민주적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혼자 힘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자비한 나치당원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슈트름 압타일롱, 즉 SA 또는 브라운 셔츠 혹은 돌격대라고도 불리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준군사 조직은 1921년에 공식적으로 창설되어 나치당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나 대중집회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적 반대파의 집회를 방해하고 KPD의 RFB와 같은 다른 정당의 준군사 조직과 싸우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처음에 SA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했으며 이 조직은 자발적인 준군사 부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 초 약 2,000명이 모인 집회에서 히틀러가 나치당의 25개조 강령에 대해 연설하던 중 그는 야유자들과 시위대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SA가 개입하여 고무 곤봉을 사용해 반대자들을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다음 해에 공식 단체로 설립되었고 히틀러가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그가 위협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협박하고 짓밟으며 공포에 빠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34년 8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히틀러는 그 기회를 틈타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불과 2달 전 그는 한 영국 특파원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국가 사회주의 운동은 앞으로 1000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15년 전 언젠가 내가 독일을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할 때도 그들은 똑같이 어리석게 웃고 있습니다. 인용문 끝.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정부의 구조를 피라미드로 보았습니다. 그는 맨 꼭대기에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당직자를 투표로 뽑는 대신 지휘관과 다른 지도자들은 주로 다른 고위 나치 당원들과 아돌프 히틀러 자신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선전물을 통해 종종 영웅적이고 이상화된 지도자로 묘사되었으며 그의 방대한 지식과 결코 틀리지 않는 능력을 사용해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뛰어난 대중연설가였으며 역사학자 로저길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연설은 수많은 독일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청중을 거의 최면에 걸리게 했습니다. 인용 끝.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임명한 관리들이 자신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정한 일반 정책을 따르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상황을 처리할 때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독일을 위한 자신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반란을 피하기 위해 그는 종종 자신의 지도자들을 서로 맞서게 했고 불신과 내분이 가득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상반되는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업무가 서로 겹치게 하여 이는 종종 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1934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제국 국가원수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는데 이 법령은 히틀러의 이전 직책인 총리와 국가원수 라이히 대통령을 직위를 즉 그는 두 직책의 권한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히틀러를 그 자리에서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히틀러 자신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직후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조국이 아니라 총통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돌프 히틀러가 승인한 모든 행위, 심지어 살인까지도 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면에 살인은 여전히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한 후에도 많은 법률이 여전히 유지되었지만 법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그 범죄가 경미하더라도 평생 감옥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나 성매매 종사자와 같은 수천 명의 경범죄자들이 재판도 없이 투옥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라이프치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1934년에 인민법원을 설립했습니다. 1933년 7월 5명이 2월에 발생한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라이프치히 재판이 열렸습니다. 라이프치히 재판은 독일 제국 최고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2월 23일 판사들은 국회의사당을 불태우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음모가 있었다고 믿었지만 피고 5명 중 4명을 방화 사건과 연결짓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 국적의 마리누스 판데르로베만이 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34년 1월 10일에 처형되었습니다. 국민재판소는 패배주의, 반역, 암시장 거래 등 다양한 범죄를 다루도록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종종 총통을 조롱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는 일처럼 더 사소한 문제들까지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범죄는 국방력 약화죄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기소된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며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종종 양측 모두 증거나 주장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검사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그는 변호인으로부터 반발을 받은 적이 없었고 거의
아니 전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절한 절차와 법, 정의의 기준을 무시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엉터리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모든 변호사들은 나치 변호사협회에 가입해야 했으며 이는 그들이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범죄율은 감소했지만 사형이 선고되는 범죄의 수는 단 3가지에서 46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조차도 종종 집으로 돌아갈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강제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강화하고 이른바 범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게슈타포, 즉 독일의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헤르만 göring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33년 나치당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게슈타포는 히틀러의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조직 중 하나로 존재하는 동안 광범위한 참상과 잔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슈타포는 종종 정치적 반대자, 반체제 인사, 범죄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나 장애인처럼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로마니인과 유대인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게슈타포에 체포된 사람들은 종종 학대를 당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독일 국민을 감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독일 국민들에게 심어준 두려움 때문에 시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백장미단, 에델바이스 해적단, 그리고 스윙 청소년단어 같은 학생 및 청년 반대 단체들은 모두 게슈타포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단체들의 많은 구성원들과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30년대 중후반 동안 게슈타포는 많은 저항단체에 침투하여 그 구성원들을 보호구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수감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치당은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전과 법률을 통해 증오와 편견을 퍼뜨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는 나치당 교리의 기본적인 기둥이었습니다. 나치들은 우월한 주인종이 아리아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상 18세기, 19세기 유럽까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백인 독일인들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대인, 흑인, 그리고 로마니인 등은 소위 아리아인 종족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나치들은 이들을 비유럽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치들은 열등한 인종들이 사회에 침투하여 아리아인 종족의 착취와 억압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1935년 9월 니른베르크법이 제정되어 아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결혼을 포함한 성적 관계와 연애 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이 법은 이후 흑인과 로마니인을 포함한 비아리아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45세 미만의 여성은 유대인 가정에서 고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다른 법인 제국시민법은 독일인 또는 관련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시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19세기까지 자신의 조상을 추적하는 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 기록을 조사하고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 계보학자를 고용했습니다. 완료되면 관련 서류는 친족 연구를 담당하는 라이히 사무국에 제출되어 검토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치 정권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비아리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유대인 가정, 개인, 그리고 사업체들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하에서 그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이스탁 방어령과 1933년 수권법이 통과된 이후 그해 3월 돌격대를 하는데 여러 유대인 사업체와 시나고그를 공격했고 한 달 뒤인 4월 1일 히틀러는 유대인 사업체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광고를 할 수 없었고 정부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며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는 유대인 출입 금지 표지판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같은 달 말에 직업공무원단 재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비슷한 법률이 시행되어 유대인들은 더 많은 전문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유대인인 경우 아리아인으로 간주되어 자발적으로 나라를 떠나도록 압박을 받았습니다. 1938년 11월 7일
헤르셸 그린슈판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유대인 청소년이었던 그는 나치 당원이며 외무부 외교관이었던 에른스트 폰 나트를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헤르셸과 그의 가족은 히틀러가 집권한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유대인 가족들처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잃었고 형제자매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1938년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부모님이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 스폰층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있는 강제 수용소였습니다. 살인사건 이후 나치당은 폭동을 선동했고 SA는 전국에 걸쳐 시나고그, 학교, 주택, 그리고 다른 유대인 재산을 훼손하고 파괴했습니다. 최소 91명의 독일 유대인이 살해당했으며 이후 600명 이상의 유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악몽 같은 사건은 나중에 수정의 밤, 즉 크리스탈라흐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다음날 건물에 가해진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도로와 인도에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A는 민간인들과 히틀러 유겐트, 단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 7개의 시나고그가 파괴되고 7,000개가 넘는 상점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명의 유대인 남성들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만행에 대해 영국 신문 더 타임스는 11월 11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합니다. 독일을 세계 앞에서 깎아내리려는 어떤 외국 선전가도 방화와 구타, 무방비 상태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비열한 공격에 관한 이 이야기를 능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그 나라를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인용 끝. 그 후 몇 달 동안 유대인들은 이미 강제 수용소에 있지 않더라도 죄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일하거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영화관이나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전체는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억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그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로 받은 모든 보험금도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39년까지 독일에 살던 유대인 중 약 1,000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나치 정권이 도입한 또 다른 끔찍한 프로그램은 T4 작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안락사시키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의사들이 철저한 의학적 검진 후 불치병으로 간주된 환자들을 선별해 자비로운 죽음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1939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점령된 폴란드의 정신병원에서 1,000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보후령으로 알려졌던 오늘날의 체코에서도 살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살해된 사람들 중 약 절반은 교회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데려온 이들이었으며 대개 그 기관의 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졌습니다. T4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유전병 자손 방지법에 따라 강제로 불임 시술을 당했습니다. 이 법은 1933년 7월 1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40만 명 중 절반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여겨졌지만 나머지는 불결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일탈 행동을 한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성노동자, 노숙자, 범죄자, 심지어 빈곤층까지 모두 나치 정권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일 시민들은 나치가 온 국민을 위한 더 밝고 부유한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경제가 황폐해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자신도 실업률을 최소화하려 했고 독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까지 그는 그중 한 가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시기 독일에는 실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 학교, 그리고 1936년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공공 건물들을 건설함으로써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에는 8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고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면서도 독일의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1934년 그는 군 지도자들에게 재무장이 1942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자신의 외교 정책의 일원으로
레벤스라움을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어는 독일 국민이 동쪽에서 영토를 강제로 빼앗아 더 많은 생활 공간을 확보하려는 히틀러의 욕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벤스라움 개념은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히틀러의 인종차별적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1935년에 히틀러는 공군 창설을 발표했고 독일 군대에 5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추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해 말 체결된 영독 해군협정은 독일이 자체 해군함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여성이 가정주부이자 아이를 낳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들을 위한 국가노동봉사단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공공건물과 도로를 건설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남성들을 군대에 징집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에 실업률은 매우 낮았지만 이 통계에는 여러 집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한 유대인들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강제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집에 머물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받은 여성들과 군대에 소속된 남성들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군수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고 관리자들은 임금이 50%나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금은 하락했고 근무 시간은 늘어났으며 직장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하려 하거나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이나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여성들은 거의 아이를 낳는 기계로 여겨졌습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 인구를 늘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는 여성들이 SS 대원의 아이를 자발적으로 낳도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이 정착하고 부부가 아이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는 결혼장려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신혼부부가 1000마르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아이 한 명당 50마르크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 십자가 훈장이 수여되었고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강하게 압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업 감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집에 머물도록 경제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인 1943년까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조차도 전통적인 성역할 주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히틀러 청소년단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소총을 쏘는 법을 배웠던 반면 어린 소녀들은 독일 소녀연맹에서 요리와 바느질을 배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와 소년 모두 학교에서 나치 사상을 주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변경된 교육과정을 배웠습니다. 역사 수업에서는 나치당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냈는지에 대해 배웠고 생물학 시간에는 우생학과 사이비 과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인종연구와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과목도 배웠는데 이 과목은 반유대주의를 곁들인 아리안 이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시민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 했으며 선전과 언론 검열이 그중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가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국민계몽 선전부였습니다. 나치 깃발을 전국 곳곳에 내걸고 총통의 사진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나치와 히틀러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모든 언론 매체가 당에 의해 통제되도록 했고 그들이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했습니다. 대부분 히틀러와 나치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들만 허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라디오 방송국은 제국 방송국이었고 물론 괴벨스가 운영했습니다. 또한 나치는 대중이 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1936년 올림픽은 이른바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거리의 확성기를 통해 정권을 지지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나치의 통제는 예술과 문화에까지 미칠 정도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현대미술은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태폐적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100점이 넘는 작품들 이 대중전시에서 철거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상영되는 영화들 역시 선전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나치당은 영화 제작과 배급을 장악했고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영화 제작자들을 위해 전문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유대인 작곡가들의 클래식 음악은 금지되었지만 독일 작곡가들의 작품은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재즈 음악 역시 나치에 의해 철저히 금지되었고 정권은 대중이 소장하거나 볼 수 있는 책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1933년 나치와 맞지 않는 이념을 대표한다고 여겨진 수천 권의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여기에는 평화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주의자, 성과학자, 공산주의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쓴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서 소각은 베를린에 기반을 둔 비영리 재단인 성과학연구소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성과학 연구센터였으며 마그누스 히르슈펠트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서 소각에는 마그누스의 저작물과 연구소의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33년 5월) 히틀러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로부터 군비 축소 제안을 받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일을 해내지 못하자 히틀러는 독일을 세계 군비 축소 회의와 국제연맹에서 탈퇴시켰습니다. 그는 군비 축소 제한이 독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종종 세계 평화를 갈망한다고 말했고 1934년 1월에는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까지 체결하며 전쟁에 관심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 오스트리아에서 나치의 봉기가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하자 그는 그 계획을 부인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빈에 보내 관계를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아돌프 히틀러는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외교 관계로 매우 바빴습니다. 1935년 6월 영국 독일 해군 협정이 체결된 후 몇 달 동안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치 독일은 에티오피아의 무기와 보급품을 지원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합병에 대한 독일의 바람을 이탈리아가 반복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탈리아보다 에티오피아를 지지했습니다. 이 전쟁은 이탈리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이탈리아는 경제적으로 독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계획에 점점 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두 나라는 로마 베를린 추축이라는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 내전을 이용해 자신의 반공산주의 운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모두 반코민테른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이 협정은 반공산주의 협정으로 일본은 이것이 소련에 맞서는 동맹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에 세 나라는 베를린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에서는 소련이 아니라 미국을 주요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독일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치가 그런 성과를 거둔 것은 1938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그해 초 오스트리아 총리 쿠르트 폰 슈슈니크는 자국의 독립을 재확인하기 위해 히틀러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3월 9일에 그는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합병을 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폰 슈슈니크는 나치당이 가한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 사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나치의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 사임연설의 일환으로 폰 슈슈니크는 오스트리아 군대에게 독일군의 진입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2일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부하들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찬사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나치 정부가 임명된 후 3월 13일에 오스트리아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폰 슈슈니크는 사임한 후 감금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고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떠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히틀러의 부하들은 결국 남아 있었고 침공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후 영국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월 45일
미군 병사들이 가장 오래 운영된 강제 수용소인 다하우에 들어갔고 그곳에 남겨진 수천 명의 야윈 수감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용소가 해방될 즈음에는 이탈리아가 함락되었고 히틀러와 나치에게 상황은 암울해 보였습니다. 패배는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날 히틀러는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히틀러의 죽음과 전쟁 종결 전 2년 동안 나치 독일이 연합군의 힘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조차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 히틀러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총통은 오히려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부하 4,000명 이상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몰락한 후에도 일본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공식 항복을 받아들인 것은 9월 2일이 되어서야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6년간의 고된 전쟁 끝에 막을 내렸고 6천만에서 8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 사망자들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는 홀로코스트 동안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련에서만도 2,7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독일 시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 깊은 감정적, 심리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약속했지만 나라의 대부분은 잿더미로 변했고 곧이어 대규모 기근이 닥쳤습니다. 나라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뿐만 아니라 독일은 전쟁 전 영토의 약 4분의 1을 잃었고 여기에는 포메라니아와 동프로이센 지역도 포함되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은 소련과 폴란드로 분할되었고 이 지역들에서 독일인들이 체계적으로 추방되면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잃었습니다. 연합국은 전쟁이 끝난 후 몇 달 동안 전범 재판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열린 재판은 1945년 11월부터 1946년 10월까지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들은 전쟁 중에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해 주요 나치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제군사재판소가 이를 감독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생존한 당 지도자 22명과 6개의 독일 단체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에는 한때 게슈타포의 수장이자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헤르만 göring과 같은 유명한 나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1941년까지 히틀러의 부총통이었으나 영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영국 정부와 평화 협상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스 프리처는 국민계몽선전부의 뉴스 부서장이었습니다. 기소된 남성들 중 3명을 제외한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인 뉘른베르크 재판이 1946년부터 1949년 사이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들은 연합군이 조사한 7건 중 9건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로 열린 재판에서 100명이 넘는 나치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29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형 선고 중 약 65%가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전범으로 독일 관리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근무하던 9명의 직원 중 3명을 기소했습니다. 나치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법의 심판을 피한 유명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의 최종 해결, 즉 홀로코스트의 마지막 단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수배된 나치로 여겨졌습니다. 아이히망은 유대인을 식별하고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다른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 아이히만은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4개월간의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1962년 5월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제프 맹겔레는 끔찍하게도 죽음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중요한 나치 인물이었으며 결국 독일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자신의 환자들에게 악몽 같은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종종 여성, 쌍둥이, 어린이,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인간 실험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결국 아르헨티나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재혼하여 기계장비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이히미만이 체포된 후 그는 잠적했고 서독에서 아르헨티나 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보냈으나 아르헨티나 당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송환을 막았습니다. 나치 사냥꾼들이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지만 그는 1979년 브라질에서 사망했고 그의 사망 사실은 6년이 지난 1985년에야 확인되었습니다. 독일 인구의 약 10%는 한때 나치당 또는 나치 관련 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독일 노동전선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또는 1,7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국가사회주의 국민복지기구도 있습니다. 제3제국 이 붕괴된 후 연합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나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해 탈나치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나치당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SS 대원들 또한 책임을 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합군이 이 계획을 지원했지만 결국 1940년대 후반에 독일의 권력을 넘겼고 1951년에는 이 정책이 폐지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열정이 높았고 철저하게 하려는 의지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치즘은 독일 사회에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개인을 조사하고 그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파악하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는 곧 약해졌지만 연합군은 독일 도서관에서 나치 관련 출판물을 제거하는 등 어느 정도의 비나치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와스티카 상징과 다른 나치 상징들, 그리고 나치당 자체를 금지하고 독일 시민들에게 나치즘에 대한 자신의 관여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민간인 지지자를 포함한 전직 나치들은 심지어 강제 수용소나 집단 매장지로 끌려가거나 수감자들이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강제로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 여름에는 시신이 담긴 인쇄 포스터가 배포되었고 그 포스터에는 이 만행은 당신의 잘못이다 또는 이것은 당신의 죄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나치화 정책이 축소된 또 다른 이유는 냉전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영국이 서독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일부 전 나치당 인사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남을 수 있었으며 특히 서독에서는 비나치화 과정이 매우 불만을 샀습니다. 하지만 동독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높이 평가되었고 사회가 더 사회주의적이고 좌파적인 시각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대 미국의 비평가들은 이 프로그램을 역효과만 낳는 마녀 사냥이자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나치화가 끝난 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SA, SS, 그리고 나치당 하위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사면되었습니다. 이러한 양보의 결과로 많은 전직 나치 당원들이 다시 정치 체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독일 법무부 고위 관리의 77%가 모두 전직 나치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나치에 대한 지지, 동조,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표현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일 민간인들은 전쟁이나 나치의 수많은 잔혹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돌프 히틀러는 증오에 찬 선동을 퍼뜨리며 독일 국민들에게 제3제국 2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제3제국은 그 시간에 극히 일부 만에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